그때 얘기를 하면 그 70년대 후반에 동아민주항쟁이 나서 12.6 사건이 나서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거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도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5월 13일 날 서울에서 제일 큰 데모가 있을 때 그때 이쪽 동북권대학 수만 명이 시위를 나올 때 제가 맨 앞줄에 섰어요. 앞줄에 서서 제가 시청 앞에서 그 백골단이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체류탄이 그 플라자 호텔 벽을 치고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쪽이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갔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라는 것으로 승화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5.18 운동도 결국 당시 신군부가 12.12 사태와 그 다음에 서울의 봄 때 자신들이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민주화 열기를 포압적으로 누른 거예요. 그게 5.17 계엄령 확대고 그 5.17 계엄령 확대에 저항해서 나온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누구 개인이 무슨 사주를 했다든지 북한군이 무슨 뭐 이게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차원의 그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그 연장선상에서 그 포갑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연 발생된 그러니까 19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 앞에 계셨잖아요. 네. 밤에 우리가 해산할 때까지. 저도 거기 있었고. 근데 그때 해산할 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그 뒤에까지 우리가 해산하면 바로 계엄령을 발동하고 휴교령을 내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할 거다. 그럼 어떡할래? 이래서 그때 학생 대표들이 한 약속이 혹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각 대학 앞에서부터 시위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5월 17일 날 밤에 학교에서 잡혀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딴 대학에서는 감히 시위를 못했는데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전남대 앞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좀씩 충돌이 빚어지기 시작하니까 특전사 요원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도시 여러 군데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폭행하기 시작하고 살상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태가 점점 커져서 5월 21일 그 점심때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발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5월 21일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시민군 손에 무기가 없었어요. 총이. 그렇죠. 예. 그 최초로 무기 탈취가 이루어진 화순에 있는 파출소 무기고 탈취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무기조차도 그 발포 시간까지 도청 앞까지 도착할 수 없는 시간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들이 이미 다 밝혀져서 역사 기록으로 다 인정이 된 일인데 그리고 그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목격했죠. 경험하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게 기억들 간의 투쟁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것들을 그렇죠. 뭘 기억할 거냐. 기억하느냐. 어떻게 기억할 거냐. 그러니까 피레레 산맥 이쪽의 진실이 저쪽에서는 진실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기억하는 거하고 계엄군의 입장에서 그 당시 그 민주화 운동을 억눌러야 해서 권력을 공고히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과 기억하는 게 내용이 다른 거지. 이 점에서도 하나 지적할 거는 북한군 소행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해고 자서전에 그 내용도 있죠. 작년에 2016년에 신동아에 그 인터뷰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을.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북한군 특수군 600명 얘기가 나오니까 전혀 그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명승 당시 장군이 북한 특수군 600명 얘기는 우리 연희동에서 코멘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600명이 뭔데?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지만원 씨가 주장해요. 이렇게 하니까 전두환 씨가 어디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 때 광주로 그래서 북한 분들하고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봉기에서 잡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그래? 난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회고록에 북한군이 와갖고 뭐 했다라는 거는 내용 들어간 자체가 잘못이지. 사후에 얘기를 듣고 그게 그럴듯하니까 쓴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만약 그랬다면 웃기는 건데 전두환 씨가 그래 난 처음 듣는다고 당연한 게 5.18 당시에 전두환 씨의 직책이 뭐예요? 투스타에 국군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이 세 개를 겸하고 있었어요. 대통령 유고 상태가 생기고 나서 최규하 국무총리를 또 체육관에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껍데기 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 자기가 그 세 개를 하고 있었어요.
국군 보안사령관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에 중앙정보부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북한군 600명이건 500명이건 들어와서 광주에 갔으면 지는 뭐 했어? 그게 도대체가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런 걸 회고록에 왜 쓰냐는 거예요. 요즘은 나 바보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행인가? 회고록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권 운운하면서 이거를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가장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는 그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한줄론평으로. 네. 이 내용 특히 이 회고록에 뭐 북한군 얘기 써놓은 거 이거는 딱 사자성어가 맞는 게 있더라고. 자가당착. 네. 저는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가는 날이요.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100일 된 날입니다.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떨리지 않으시나요?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근데 지지율은 뭐 하여튼 역대 정부 최고치를 네,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뭐 기저효과도 있죠. 네. 사실 이전 정부가 탄핵으로 그 물러난 데다가 워낙 국민적 실망이 큰데 사실상 국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네. 그런 정부에서 새롭게 이 정부가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우선 대통령을 상당히 편하게 느낀다, 네네네네. 가까이 느낀다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죠.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좀 후유증을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일을 하는 거를 보는 게 적응이 안 된다. 그 무슨 뜻? 정부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적응이 안 된대요. 몇 년간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를 보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바쁘게 뭐 막 그것도 하니까. 일종의 나르시시즘 아닌가? 아직은 비교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인수위 2달이 없었잖아요. 네, 거기서 점수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동안은. 예, 인수위 2달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그전의 정부들, 정상적으로 출범했던 정부들과 비교를 하려면 한 5개월쯤 됐을 때, 앞으로 한 2달 정도 더 갔을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네네네. 과거 대통령들의 이제 취임 석 달, 네네. 100일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공정한 비교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은 좀 막 다른 정부와 비교하기에는 좀 특성이 있어서 어렵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 네.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높은 게 많아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핀셋 증세라든가 이번 문재인 문재인 케어라든가 케어 뭐 이런 적폐청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정책, 개별 행동에 대한 지지율도 되게 60% 이상의 그 긍정적인 반응을 네네네. 끌어내고 있고 동시에 되게 대통령이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호감?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한 100일 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얻어간 그런 기간이었다고 봐요. 근데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도 어떤 흐름이 형성되면은 그 흐름에 쏠림 현상이 네네네. 있어요. 그리고 그 쏠림 현상이라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딱 설정이 되기 때문에 뭘 해도 그렇죠. 그 인지 틀 속에서는 지금 보면은 모든 정책들이 원전 빼고는 거의 가장 그 긍정적으로.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논쟁이 돼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 이슈가 아니니까 아하. 거의 그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뭐 대통령이 한다 하는 거를 대충 다 지지한다. 박수 쳐주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책의 효과가 이제 나올 때쯤에서 다시 한번 네네네.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지난 100일이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10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조금 이제 문제를 지적하자면 네네네. 이런 건 있어요. 제일 기대했던 게 사실은 통합과 소통인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탕평을 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인사 결과를 보면 탕평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119명 가운데 59명이 노무현 정부 출신이고요. 장관 23명 중에 14명이 캠프나 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영론을 좀 극복을 하고 국민들을 전부 이렇게 끌어모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그게 좀 아쉽다. 근데 탕평을 하려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야당이 솔직히 적폐청산 문제라든가 각종 정책 문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 거기서 누구를 데려다 쓰겠어요? 물론 그렇게 나빠진 것이 과연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해서 그러냐, 아니면 야당이 정말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 그러냐, 아니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야당의 비판이라는 거는 여당이 된 입장이나 국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그 5년 단임제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반복되어 왔던 그래도 현상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과거에는. 똑같이 했어요. 누가 정권을 잡는 간에.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유난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프레임이라니까 이것도. 프레임이 아니라 믿고 싶은 객관적 것만 사실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집권 초기에 야당이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뭐 허니문 기간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제가 집권 100일도 안 얘기하려고 돼서 하는 차원은 뭐 조폭이다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 일부는 과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건데 이게 뭐 통합이나 탕평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하는 거지 권력이 없는 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론은 통합 탕평이 아니라 적폐청산 쪽으로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도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한판 진영 간 싸움을 하자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 과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이쯤에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현안이잖아요. 안보. 예. 그래서 뭐 지난주도 그렇고 뭐 이번 주도 그렇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한 주간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해결해야 될 현안이 안보죠. 북핵 문제겠죠. 예. 현안이라기보다는 뭐 당면 과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이제 불. 의욕과 현실이 안 맞은 부분이죠. 문재인 정부가 안보 정책을 잘못 썼다든지 뭐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정감을 심어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릴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운전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운전석에 지금 못 앉고 있는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리가 없어요. 예.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우도 우리 민족이 두 번 전쟁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 예. 입장을 확실히 했죠. 그는 이제 미국에다가 북한을 상대로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군사행동을 하는 건 반대한다는 근데 트럼프가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면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갖고 나름의 계산이 다 있는 거죠. 그게 뭐 협박이 됐든 위협이 됐든.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둘이 왼수야. 어려서부터 원수야 지금까지. 원수인데 저쪽은 엄청 세계 최강 국가고 여기는 조그만 나라예요. 딱 그러는 거야. 저 트럼프가 김정은 보고 뒤로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야 눈 깔라고 그래. 눈 깔으라고 그래.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표가 뒤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 니네 눈 깔래. 그러니까 가서 눈 깔라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못 깔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못 간다는데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김정은이는 눈 깔아. 이렇게 한 거예요. 눈 안 깔아 확.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도 또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나도 확 그래갖고 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잖아. 여기서 너가 좀 정신 수습하고 둘 다 좀 이성 회복하고 대화로 해결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낮고 미국이 북한이 특별한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먼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습니다. 낮은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도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한반도 사태를 평할 때는 한국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 이 점을 명백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돼요. 뒤로는 세우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달라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참모들 만나서 뭔 얘기할지 모르지만 일단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나가고 대외적으로 메시지가 나갈 때는 어떤 경우도 그렇죠. 전쟁은 네. 없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이 벌어지는 사태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잘 나갔다고 보고요. 자,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똑같은 인식이지만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의 좀 차이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 때 폭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리고 클린턴 회고록을 보면 자기가 한 일 중에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때 폭격을 안 한 거라고. 그 얘기는 클린턴도 헛소리를 가끔 해요. 아니 헛소리를 하지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네네. 얘기는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네네. 결심을 했으면 할 수 네, 있죠. 그리고 그 당시 그걸 막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전쟁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말 그분의 성질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김영삼 대통령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근데 성질대로 미국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그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치. 뭐 딱 그거 하면은 뭐 이게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한번 이게 붙으면 아니, 분위기가 이거죠. 이런 게 카드가 뭐예요, 그러면? 카드가 이런 거죠. 미국이 예컨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해오면 한국군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원도 당신들 그런 받을 수 거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그 얘기 한 거예요. 한미동맹 깨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각오까지 하고 한 네네. 거고. 그러나 이제 걱정하는 걱정을 거. 하는 네. 이유는 지금 중동의 분쟁들이 거의 지금 해결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동이 미국이 절대적으로 네네네. 그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한반도라는 거는 뒤로 제껴진 문제였는데 지금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화약고였던 중동이 정리가 되면서 한반도에게 모든 이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집중된 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루는 거야, 좋죠. 그러니까 다뤄보는데 그 다뤄보는 것 중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서 그걸 쓰든 아니면은 정말 여차하면은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카드로서 그걸 검토를 하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점은 분명해요.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국민들도 안심을 시켜주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단호하게 내는 지금 이제 겁니다. 오늘도 낸 거고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그 미친 짓 때문에 우리 민족이 엄청난 희생을 입어야 된다면 그 미친 짓을 막는 게 우리 대통령의 의무예요. 네네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세게 한 게 엄청 잘하신 일이라고 봐요. 2003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단독 공격할 경우에 한국 영토 안에서 어떤 협조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통보했다고 그래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 최근의 사태는 뭘 보여주냐 하면 네. 북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명백하게 드러냈어요. 그것은 북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요. 남북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온 녀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북미 간의, 아니, 원래 그 문제 자체가 북미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94년도 1차 제네바 협정 타결되기 전에 1차 핵위기 때도 미국하고 북한이 어르렁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가 쿠페.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북한을 좀 쪼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어떤 우리가 모르는 진행 중이죠. 미락이 있을 수도 있고. 미락이라는 게 어떤? 그건 뭐 키신저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그런 거죠. 주한미군을 철수해 주는 대신 북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친중 정권을 세운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그걸 영화적인 이제 시나리오를 그런 포함해서.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어쨌든 이게 한반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지.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자기들이 골목에 몰린 쥐였는데 무슨 약을 먹었어. 막 이제 한번 해봐 하고 이제 지금 머리를 팍 세고 나오니까 고양이가 움찔하다가 이제 놔두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한번 쳐 말어. 이 순간에 지금 온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왕쥐가 두 마리 또 있거든. 러시아하고 중국. 그러니까 지금 양상은 이런 거예요. 눈가루 그 비유를 계속 들면 이제 중국은 북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단돈 한번 깔아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하고 맞는 것 같은데. 미국에다가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래도 제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눈 깔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옵션은 이거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와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 이것이 다 포함된 옵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거는 완전 배제다 이건 아닌데 그거까지 요구하려면 니들이 엄청 큰 걸 우리한테 줘야 돼. 그 엄청 큰 게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안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고 그 권력을 보장받는 방법이 핵무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놓는 거죠. 그리고 핵무기 포기하면 그거 보장해줄게 하더라도 뭘로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리비아를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담보를 핵무기 요구하는 거야. 보유 국가임을 인정을 해달라고 끝까지 주장할 겁니다. 그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협상이라는 게 그렇죠. 일단 시작되면 협상을 해가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해결될 수도 있고 그게 어려우면 계속 이 문제가 끌 수도 있죠.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협상의 길이 생기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으로 볼 때는 좀 더 가야 돼요? 지금 이 바로 뭐 바로는 안될 협상 거예요. 진입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건 저도 그렇게 봐요. 상당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스탠스 잡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 상당 기간이라 하면은 뭐 1년, 2년 갈 수가 1년, 있죠, 2년? 충분히. 예.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작가님하고 좀 제일 생각- 바람직한 방법은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네. 평화적인 틀을 그 동북아시아에 만드는 이게 우리의 목표죠. 다 똑같은 목표지. 우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제가 노벨 평화상 타시라고 덕담한 거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셔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내가 노벨 평화상 한번 먹어야 되겠어. 그 사람도 트로피 수집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한 다음에 확 해결하면 극적인 효과가 더 날 거 아니야. 이런 공상을 한다니까. 아, 그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렇지. 아. 이제 그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그런 국내의 불안 또는 국제사회의 불안을 잘 관리해서 그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혼란이나 타격이 없도록 이걸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점인데 야당이 어떻게 비판을 하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네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중심을 잡고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버려야 될 태도가 조급증이라고 생각해요. 불가피하게 지금은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독자적으로 뭔가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화나 협상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스탠스가 꼬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 아니, 협상을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물어봤대잖아요. 귀하들은 거기 좀 대화하고 있냐고. 대화라는 거는 전쟁인 상황에서도 물밑에서는 어디든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는 언제든지 해도 돼요.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지금 마치 문제 해결이 될 것처럼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조금 더 근원적인 저는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분의 경제교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분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는 어디 감히 제가 택도 없고. 그 변양균 전 그 기획예산 장관도 경제교사 역할을 하신 것 같고 또 지금 경제수석으로 있는 홍장표 수석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사실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경제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두 분의 노선이 달라요. 변양균 노선은 일종의 슈페터 노선입니다. 혁신을 중요시하고 그 글로벌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생태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입장이라면 홍장표 수석의 입장은 지금 소득을 올려서 그거를 분수 효과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건데 지금 이제 보면은 되게 100일간의 그 정책들은 변양균 노선이라기보다는 홍장표 노선으로 귀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복지국가 1.0 시대가 있었고 네네. 복지국가 2.0 시대가 있었는데 네. 1.0 시대가 5, 6, 70년대, 80년대까지였다면 그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지를 많이 늘리고 어쨌든 그 나라들이 대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 위기를 겪고 지금 20여 년 동안에 또 개혁을 많이 해서 복지국가 2.0도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 1.0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2.0도 봐야 되는데 지금 정책들은 사실은 복지국가 1.0에 상당히 좀 초점이 두어진다. 1.0을 가야 2.0도 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거를 꼭 그 길을 그대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압축해서 가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근데 너무 한쪽으로 균형이 깨졌다고 지금 보셔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몇 년 하면서 참여정부 후반기에 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참여정부 후반기에 특히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변양균 노선이 크게 효과를 못 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즉시 참여정부 2.0
뭐 이런 비난이 또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여정부 때 안 해본 방법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